네,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실수가 많아서 이번에 우리 선거 이길 거다.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예, 아까도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터뷰하는 거 좀 보셨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선거는 여당에 대해서 집권당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자, 집권당을 좋아하면 이제 그 집권당을 찍고 집권당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야당을 찍는 이런 선거가 되죠. 그 대대로 그랬습니다. 옛날 탄핵 이전에는 우리 그 새누리당이냐 아니냐라는 그것이 선거의 핵심이 되었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부산시장 선거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으로 비롯된 그런 사퇴로 인한 그런 선거이고 또 집권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25번이나 내놨는데 그런 어떤 그 영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서서히 이제 자신감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방역, 또 민생, 또 백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법을 내놓다 보니까 민심이 조금씩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승리를 낙관한다고 하지만 저희를 또 이런 좀 상승 분위기를 타고 한판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의 실수와 잘못에 기대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야당 입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첨언을 드리면 사실 뭐 저희가 승리를 낙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당내 분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지 뭐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김종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문화의식, 정치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항상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한 쪽을 혼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사실 국회에서의 일방적 독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정부나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백신을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맞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셨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 혼을 내셨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하지 못한 우리 집권당에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결국은 이번 선거는 국민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누가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두 분 말씀은 다 오르신 말씀이죠. 사실 맞는 얘기인데 뭐 분명한 건 여론의 추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야당 우위의 선거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조금 전에도 양기대 의원께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여야 지금 박빙의 승부가 굉장히 여론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금 어느 당이 뭐 정책이든 구도든 선점해 나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여야 모두 지금 뭐 단일화 논의가 있고 특히나 야권 같은 경우에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좀 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후보들 다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권 후보가 이제 득표하는 득표의 합 그리고 야권 후보가 득표의 합이 있을 텐데 후보 개개인이 얻는 합보다 야권 단일화 때 후보 얻는 합이 더 적단 말이에요. 현재 여론에서는 그만큼 단일화 이후에 얼마만큼 조금 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단일화 이후에 얼마만큼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해내느냐 그것에 굉장히 선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는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께 질문드리겠는데 유권자들이 4월 선거를 맞으면서 정부의 이런 점은 분명히 알아야 표가 우리한테 더 올 것 같다 싶은 주제 어떤 걸 좀 먼저 떠올릴 수 있겠어요? 일단 서울시 같은 데는 뭐 부동산 정책이 핵심이겠죠. 예, 왜냐하면 뭐 다른 거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 이런 것들은 다 뭐 좀 정치적인 부분인데 민생과 관련된 거는 정말 이렇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청년과 젊은 세대들한테 집을 내가 돈 벌어서 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뺏어버린 정권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24번, 이번에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부동산을 엄청 공급하겠다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한테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믿지 못할 메신저가 돼버렸어요. 네. 이 26, 27 아무리 대책이 나와도 이거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든 민생을 어렵게 만든 민주당에 대해서 좀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그 말씀에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또 사과까지 하셨는데 국민들의 절망도 크고 또 그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부분인데 이번에 그래서 이사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족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건데 서울에 32만 호, 또 경기 인천에 29만 호, 또 5대 광역시에 22만 호 해가지고 총 83만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데 시장의 반응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의 그 투기를 근절하는 것에만 역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공급도 획기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최근에 방역, 또 백신, 또 이런 민생,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러가면서 가면 국민들께서도 그래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공급 대책은 만시지탈이죠. 진작에 준비해서 사실은 지금 막 공급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급 대책을 정권 말기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데 그런데 왜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막 제대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 전에 노원 그 태릉 골프장을 개발해서 1만 호의 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 지역구 민주당 의원조차도 반대하고 구청장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지금 사업이 흐지부지 됐거든요. 즉 이런 그 공급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공급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실 지금 이렇게 공급할 택지가 만약에 굉장히 많았었다면 왜 진즉에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이만큼 수량을 공급하겠다만 얘기있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 능력이 과연 민주당이나 집권당에 있느냐, 이번 정부에 있느냐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가격이 요지부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만의 생각만 가지지 말고 야당과 그다음에 전문가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학계의 생각들을 잘 얘기해서 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지 귀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삼모사식의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고요. 또 국민들한테 공급이라든지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이번 그 이사 공급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부가 또 여당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면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도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정부 여당의 그 안이 좀 좋을 때는 좀 같이 가서 이게 무슨 정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양기대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대책의 숫자 봤을 때 굉장히 공급 쇼크라는 표현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국에 83만 호,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기 굉장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 희망적인 굉장히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 성과를 과연 4.7 뭐 보궐선거 이전이면 더 좋을 테고 하여튼 상반기에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변창 후보자도
제일 처음 서울에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으로 서울역 주변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뭐 언론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실질적으로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지를 어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여당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될 건가를 여쭙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조가 되는 장면 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양수 의원께 다 하나를 또 여쭤볼게요. 야당으로서는 요점을 좀 부각하겠다. 부동산 말고 가령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저희 야당 후보들은 사실 이번 선거가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어떻게 동시에 대한민국의 그 큰 그 자치단체의 그 수장들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분들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이제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지점은 사실 조금 더 뒤에 민주당과 어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네.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과가 있죠. 잘한 일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 사건 때문에 물러난 거기 때문에 이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뭐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시 담당자들 그리고 민주당 그 후보들을 낸 민주당에서 정말 그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어야 되는데 훌륭한 분이다 추도식 멋있게 하고 또 후보를 내면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거 과도한 욕심이다. 이번에 회초리를 맞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서울시장님이나 또 우리 전 부산시장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피해 당사자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당 대표가 사업가 됐지 않습니까? 네. 참 저희들로서는 참 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과거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하되 미래로 가는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또 현안을 푸는 그런 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정당이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후보를 왜 냈느냐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헌법도 네. 국민의 뜻에 의해서 바꾸듯이 당원들의 전체 의사에 따라서 이번에 당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선거에서 우리가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과 이제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사실 당도 같이 탄핵된 거거든요. 그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정말 사과도 했고 광주 내려가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 대목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당에게 표를 선뜻 주기 힘든 유권자들의 마음이 중도층에서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의 최근의 이런 시도들을 민주당이 보기에는 좀 위협적으로 느끼세요? 아직 멀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위협적이까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네. 결국은 선거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뜻 있는 중도층들이 그러한 그 나름대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네.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눈길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과감히 시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앞으로 더 잘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대당의 변화 노력은 대체로 평가절하기 마련인데 양기대 의원은 이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제 네. 뭐 제 입장에서 저희가 얼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실천하였고 반성을 했느냐 하면 저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우리 집권당이 같이 받은 거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주 개혁과 그거 반성을 한다고 무릎도 꿇고 뭘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말로 맨날 하고 정강 정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동으로 더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누리는 것들, 혜택들을 다 내놓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더 개혁을 해 나가면은 또 상대방인 민주당도 개혁 경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다 같이 어떤 뭐 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설 테니까 좀 민주당도 따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통령제가 시효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매번 대통령이 감옥 가고 측근들이 감옥 가고 자식들이 감옥 가고 권력이 집중돼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탄핵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이 정치권의 힘을 빼는 거죠. 뭐 공사 사장 이런 거 정치권들에 임명하지 않고 그냥 작은 정부,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법이나 개정 이렇게 해드리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정치 엘리트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런 진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멀었다. 저는 굉장히 뭐 야당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긴 했었죠. 일단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어젠다를 갖고 오기도 했었고 또 약자와의 동행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이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 여전히 높은 이유,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변화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정당이 탄핵당하고 이러고 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에 등장한 인물들 자체도 뭐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엔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이 그렇게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굉장히 혁신 경쟁을 하면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 말한 것처럼 그래야만 이제 여야 같이 혁신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더 잡으려고 한 노력들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이슈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난 총선 직전에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해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시작했던 것 선거 때문이다라고 야당에서 규정을 한 건데 양기대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선거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들 당연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뭐 선거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겠다는 생각이 민주당 내에도 좀 있습니까? 근데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사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정략적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일단은 이번에 제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그걸 뭐 선별 뭐 보편 이렇게 지원 얘기도 나오지만 이것들을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 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그것을 활용할까 해서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K자의 그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K 양극화.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막자. 그래서 지금 상생 연대 3법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또 협력 이익 공유제 또 사회연대 기금 등이 3법인데 이것도 지금 여야가 굉장히 논의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정말 이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된다 안 된다 자꾸 논란만 있으면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불신받게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런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안들 또 예산들은 좀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4차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좀 제대로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많아요. 가면은 소상공인들 뭐 장사 안 돼서 아주 너무 힘들다 그러시고 뭐 농업인 어업인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들어가고 농사를 지금 못 짓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이런 데 지원이 돼야지.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공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원래 공원이 9시면 끝나기 때문에 6시면 끝나기 때문에 9시까지가 장사를 하던 데예요.
근데 여기도 지원금 대상이 돼서 돈을 200만 원을 뭐 주니까 내가 이 돈을 왜 어떻게 받아도 되나 뭐 왜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분이 시장에서 횟집을 하는데 코로나 되니까 배달로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갖고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대요. 근데 재난금이 또 200이 나와갖고 왜 나한테까지 이걸 주지? 이런다는 거예요. 즉 아까 이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가면 자료가 다 있다. 이 사람 어떤 가게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올해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거만큼 줄어든 만큼 이렇게 드리면은 형평성도 좋고 그 받는 사람도 제대로 국민 예산을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되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 피해 보신 분들한테 제대로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뿌리듯이 조금 뿌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네. 네. 아니, 뭐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으로 갈지 아니면 선별로 갈지 아니면 선별과 보편이 같이 갈지 지금 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전 분명 중요한 건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1차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뭐 가구당 최대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중에 36만 원만 소비에 지출됐다. 이게 지금 국책기관의 보고이기 때문에 과연 어쨌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 이런 말씀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저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도 건전한 편이고 또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대로 좀 과감히 두텁게 충분히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찔끔찔끔 재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피해 계층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과감히 두텁게 충분히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이제 양기대 의원의 말씀은 그걸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가름해야 되겠고요. 이양수 의원은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백신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 노력을 좀 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백신을 맞춰서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지만 어려운 분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정부의 백신 조속한 그 확보 계획을 촉구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드릴 말씀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이 대단히 우리 국민들 수준을 못 쫓아갑니다. 너무나 우리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그리고 정권의 독주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권자분들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 집권당이나 책임 있는 분들한테 혼을 좀 내주셔서 다음 그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더욱더 우리 집권당이든 우리 야당이든 힘을 내서 그리고 더 개혁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용기를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름하려고 그랬는데 여당의 회초리를 때려줘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양기대 의원께 조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들으시죠? 예, 국민들의 그 회초리 저희들은 뭐 겸허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우선 지키고 그 삶을 제대로 지키면서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만 누가 문제를 풀고 또 미래로 갈 것인가를 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와 함께 두 분 의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큰 돈을 쓰는 국면이 왔기 때문에 누가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인가 그리고 쓴 이후에 과연 누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음에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좀 추가해 주신 것 같네요. 저희 채널A가 준비한 설 특집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